그날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음력 7월 15일, 아들 민기의 첫 기일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뜰에 나가 마당을 쓸고 아들의 사진을 닦았지요. 며느리는 아침이 되어도 방에서 나올 생각을 않더군요. 매일 이렇게 늦잠을 자는데 오늘만큼은 달랐으면 했는데 말이에요. 마루에 앉아 아들과 찍은 사진을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부스스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가는 거예요. 커피 한 잔을 타더니 그대로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아버님, 제사 음식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시켜 먹어요. 시켜 먹다니요.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예전에는 제사 전날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던 며느리였는데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먼저 나서서 준비하더니 이제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결국 제가 나설 수밖에 없었지요. 시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생선가게, 채소가게, 정육점을 돌면서 아들이 좋아하던 음식들을 하나하나 준비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며느리는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지요. 아버님, 우리 이제는 제사상도 좀 간단하게 차려요. 다른 집들도 다 그래요. 제 마음은 이미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참았죠. 혼자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들이 좋아하던 동그랑땡도 부치고 전도 부쳤어요. 며느리는 가끔 거실로 나와 한 번씩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더군요. 그래. 오늘은 좀 늦을 거야. 응, 제삿날이라서. 예전 같았으면 이런 날은 전화도 받지 않았을 텐데.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제사 때마다 얼마나 정성을 들였나요? 장을 보러 가면 이것저것 골라가며 즐거워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버님, 민기 오빠가 이거 좋아하는데 이것도 살까요? 민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행복해하던 그때가 그립더군요. 지금은 화려한 옷차림으로 바뀌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제사상을 차리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나서더니 제가 올린 음식들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이런 거 이제 그만해요. 건강에도 안 좋잖아요.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어요. 하지만 정말 참을 수 없었던 건 그 다음이었지요. 제사를 지내려는 순간 며느리가 제가 따르려던 술잔을 손으로 치우는 게 아니겠어요. 이제부터는 제사상에도 술 올리지 마세요. 건강에도 안 좋고. 가슴 한 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얼마나 술을 좋아했는지. 퇴근하고 돌아오면 맥주 한 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던 아들이었어요. 힘든 일 있을 때면 소주 한 병을 앞에 두고 저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제사상에도 늘 술이 있었어요. 며느리도 예전에는 이해했던 일인데. 아니, 며느리가 먼저 술잔을 올리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술도 못 올리게 하다니. 아들이 하늘에서 이걸 본다면 얼마나 서운할까 싶었어요. 살아생전 좋아하던 술 한 잔도 못 받아보고 아들의 영혼조차 편히 쉬지 못하게 하는구나 싶었지요. 그 순간 어떤 결심이 섰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그때는 그저 가슴앓이만 했어요. 제사가 끝나자마자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가 또 통화를 시작하더군요. 응, 이제 끝났어. 나 준비하고 나갈게. 며느리는 화장을 고치고는 외출 준비를 하더니 대충 인사만 하고 나가버렸어요. 빈집에 혼자 남아 멍하니 제사상을 바라보았지요. 아들 사진 앞에는 빈 술잔이 놓여 있었어요. 평생 잊지 못할 그날, 그렇게 저는 마음을 정했답니다.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겠다고. 아들의 영혼이라도 편히 쉬게 해주리라 다짐했어요. 결혼할 때 제가 며느리에게 임대 형식으로 집을 내어준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당시 아내가 얼마나 반대했었는지 모릅니다. 여보, 무슨 소리예요? 아들 며느리 주는 집을 임대로 준다는 게 말이 돼요? 그때 아내의 말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아내뿐만이 아니었지요. 주변 사람들 모두가 저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자네 미쳤나? 아들 주는 집을 임대로 준다고? 그러다 며느리 맘 상하면 어쩌려고 그래?
하지만 전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도 이상하다는 눈치였지요. 아드님 결혼하시는데 임대차 계약이라니요. 그래도 전 단호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받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지요. 물론 그 돈은 매달 결혼 선물이라며 다시 돌려주곤 했습니다. 아들도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저 웃으며 넘겼지요. 세상 일은 모르는 거야. 나중에 이해하게 될 거다. 며느리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아버님 뜻대로 하세요. 저희야 뭐. 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시집 온 첫날부터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 게 좋을 리가 있나요? 그래도 매달 임대료를 다시 돌려받으니 크게 마음 쓰지는 않는 듯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 생활은 겉보기엔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출근하고 저녁이면 같이 퇴근해서 들어오고 주말이면 손잡고 마트도 가고 영화도 보러 다니고 서로 걱정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지요. 그때는 저의 괜한 고집이 미안하기까지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때문에 며느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건 아닌가.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보통 같았으면 슬퍼서 땅이 꺼져라 울어야 할 사람이 며느리는 이상하리만큼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담담하게 조문객들을 맞이하더군요. 장례 절차도 빨리 끝내자고 서두르고. 그리고 그날 아들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며느리의 SNS에 올라온 글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자유. 이제 나의 인생이 시작된다. 그 밑에 달린 이모티콘은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날에 웃는 얼굴이라니.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의 계정을 잘못 본 게 아닐까? 하지만 틀림없는 며느리의 계정이었지요. 그 글은 금방 지워졌습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이상하다고 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이미 본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지요. 저 집 며느리가 남편 장례식 끝나자마자 자유라고 썼대. 웃는 이모티콘까지 붙였다면서?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전에는 단정하게 입던 옷차림이 화려해졌습니다.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휴대폰으로 은밀한 통화를 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지요. 아들과 찍은 사진들도 하나둘 치워져 갔습니다. 거실에 걸려있던 결혼 사진도 어느 날 사라져 버렸어요. 아버님, 이제는 그런 거 없어도 될 것 같아서요. 시댁 식구들과는 점점 거리를 두더니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제사나 명절에도 집에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 했지요. 그러더니 급기야 머리도 파마하고 염색을 하고 옆집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러고 다니면 과부 같아 보이지도 않죠. 아들이 가자마자 저렇게 달라지다니.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지요. 아들 명의의 계좌에서 거액이 인출되었다는. 그리고 사망보험금도 전부 며느리가 전부 찾아갔더군요.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아버님. 이렇게 말하는 며느리의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지요. 제가 고집스럽게 작성해둔 임대차 계약서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었는지. 만약 집을 며느리 앞으로 완전히 증여했더라면 아마도 그 집마저 팔아치웠을지도 모릅니다. 5년이라는 임대 기간을 정해둔 것도 천만다행이었지요. 이제 와서 보니 아내의 말이 맞았던 겁니다. 세상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날 이후 전 며느리를 자세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지요. 며느리의 실체가 점점 더 드러나기 시작했지요. 처음엔 작은 변화들이었습니다. 아들이 남긴 보험금이 입금되고 나서부터였어요. 통장에 거액의 보험금이 들어오자마자 며느리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피부과를 다닌다더니 점점 대형 성형외과를 드나들더군요.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며느리의 얼굴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콧대가 높아지고 눈이 커지고 턱선이 달라졌어요. 거기다 가슴 수술까지 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남편 보험금으로 저렇게 성형수술을 하고 다닌다니.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저러고 다니나.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일본이나 동남아 정도로 시작했는데 점점 더 호화로워졌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호화로운 여행 사진들이 매일같이 올라왔어요. 두바이의 7성급 호텔 버즈 알 아랍에서 찍은 사진. 몰디브의 프라이빗 풀빌라에서의 모습. 하와이 와이키키의 최고급 리조트에서의 일상. 거기다 명품 베개, 명품 시계에 남편의 죽음으로 받은 보험금으로 호사를 누리고 있었던 거지요. SNS에는 매일같이 인생은 한 번뿐이야. 율로.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는 그 뒤에 있었어요. 아들의 절친 민호가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민호는 처음엔 말을 꺼내기를 망설였어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지요. 아저씨, 이제는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호가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며느리가 아들 생전에도 바람을 피웠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여러 남자들을 만나러 다녔다는 거지요. 호텔 카페에서 데이트를 하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처음에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증거와 함께 드러났어요. 결정적인 건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한 그날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민호가 경찰서에 근무하는 고등학교 동창을 통해 구했다고 하더군요. 오후 2시 며느리가 한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0분 뒤 아들이 그 모텔 근처에서 사고를 당했던 거예요. 아들은 며느리를 미행하다가 그만. 아마도 아내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 같다고 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의 사고 소식을 듣고도 2시간이나 더 모텔에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중태라는 연락을 받고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도 보험금을 받기 위해 유족 행세를 했다는 사실. 장례식장에서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야 그때 그 연기가 모두 가식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지요. 정말 사랑했다면 남편이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2시간이나 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눈이 멀어 있었던 걸까요?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 사실을 안 뒤로는 며느리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마주치는 며느리의 모습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요. 더군다나 최근에는 더 뻔뻔해진 것 같았어요. 성형수술로 싹 달라진 얼굴로 호화로운 옷차림을 하고 당당하게 돌아다니는 모습. 남편의 보험금으로 성형수술을 하고 호화로운 여행을 다니고. 그것도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장본인이.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영정사진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졌어요. 이렇게 배신당하고 떠난 아들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요. 그리고 더 분노스러웠던 건 며느리는 계속 태연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이렇게 뻔뻔한 며느리를 두었다는 게 아들의 보험금을 낭비하며 호화롭게 사는 모습을 매일 봐야 한다는 게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무언가 해야만 했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아야만 했지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간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아직 사무실 문도 열리기 전이었지요. 새벽부터 나와 기다렸습니다.
며느리 몰래 나온 거라 마음이 급했거든요. 사무실 앞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가져온 서류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5년 전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 매달 임대료를 돌려준 통장 거래 내역, 그리고 영수증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그래도 불안했습니다. 혹시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 봐요. 드디어 법무사가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이신가요? 제 사정을 듣더니 법무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서류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했지요. 초조한 마음으로 지켜보는데 법무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행입니다. 계약서가 아주 잘 작성되어 있네요. 가장 중요한 건 계약 만료일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달 말이 만료일이었지요. 게다가 자동 연장 조항도 없었고 우선 매수권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요. 이 정도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계약 만료 통지만 하시면 됩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법무사는 계약 만료 통지서도 작성해 주었습니다. 내용 증명 우편으로 보내자고 했지요. 하지만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사 지내는 날 직접 전하고 싶습니다. 법무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부동산에 들러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게 내놓으니 문의가 빗발쳤지요.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랐습니다. 젊은 부부였는데 얼마 전에 아기도 태어났다고 하더군요. 계약금도 바로 입금해 주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남은 건 제사 날만 기다리는 일뿐이었지요. 그동안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밤늦게 들어오고 화려한 옷차림으로 돌아다니고 아들의 보험금을 써가며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갔지요. 하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달력을 보며 하루하루를 세어갔습니다. 음력 7월 15일, 아들의 기일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의 제삿날, 그날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지요. 집에서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며느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을 보는 척, 텔레비전을 보는 척. 하지만 가슴 한켠에는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계약 만료 통지서와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 증명.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서까지. 며느리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버님, 이번 제사는 간단하게 지내요. 제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날이 오면 모든 게 끝날 테니까요. 달력의 날짜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들아, 조금만 기다려라. 이제 곧 너의 한을 풀어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하루하루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내일이면 제사날이었습니다. 오늘도 며느리는 늦게 들어왔지요.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모습이.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내일 그날이 오면 모든 게 끝날 테니까요. 음력 7월 15일 아들의 제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는데 며느리는 여전히 자고 있었지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며느리의 방에는 어젯밤 마신 술병들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첫 기일인데도 이런 모습이라니. 가슴 한켠이 아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서랍 속에 넣어둔 서류 봉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전이 되어서야 며느리가 일어났습니다. 화장대 앞에서 한참을 꾸미더니 휴대폰으로 통화를 시작하는군요.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제사는 대충 하면 돼. 통화 소리가 구석구석 들려왔지만 전 못 들은 척했습니다. 오늘은 모든 걸 끝낼 날이니까요. 며느리는 제사 음식도 대충 준비했습니다. 시장에서 사온 음식을 그대로 제사상에 올리려고 하더군요. 아버님,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해요. 예전 같았으면 이틀 전부터 준비하던 제사상이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음식을 하나하나 정성 들여 만들고 제사상을 차리면서도 민기 생각에 눈물 짓곤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정성도 그런 눈물도 없었습니다. 제사상 차리는 내내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메시지를 보내고 가끔 피식피식 웃음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곧 모든 게 끝날 테니까요. 드디어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건성으로 절을 했습니다. 아들 영정 앞에서 절을 하면서도 대충대충. 그리고 제가 술잔을 들어 제사상에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님, 그러시면 안 돼요. 며느리가 제 손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이제부터 제사상에는 술을 올리지 말자고 했잖아요. 왜 제 말은 안 들으세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던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계약 만료 통지서,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 증명,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서,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무슨 계약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전 결혼할 때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야. 기억나지?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제서야 기억이 났나 봅니다. 결혼할 때 대충 사인했던 그 계약서를. 그건 그냥 형식적인 거였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임대료를 받고 다시 돌려준 것도 기억나지? 거래 내역서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5년간의 모든 기록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어. 한 달 안에 이사를 나가주면 좋겠구나. 며느리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전 갈 곳이 없어요. 하지만 전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도 구해놓았다고 말해주었지요. 계약금도 이미 받았단다. 며느리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아들의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더군요. 아버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하지만 전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민기가 살아있을 때처럼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제서야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전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모텔에서의 일도, 보험금을 탕진한 일도, 그 많은 불륜 사실도. 며느리는 계속해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선 뒤였지요. 제사상 앞에서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전 단호했습니다. 한 달 안에 짐을 싸서 나가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제사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대로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의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너가 편히 쉴 수 있겠구나. 며느리는 발악하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제사상 앞에서 일어나더니 서류들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이런 계약서 따위가 어디 있어요? 결혼할 때부터 이런 걸 써놓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는 분명했습니다. 법무사가 꼼꼼하게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계약 기간, 임대료, 보증금까지 모든 내용이 명확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임대료를 받고 다시 돌려준 거래 내역도 모두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부터 영수증까지 5년 동안의 기록이 고스란히 있었지요. 난 당신의 임대인이고 당신은 내 임차인이야. 이게 우리 관계의 전부지. 제 말에 며느리는 더욱 격분했습니다. 아버님이라고 부르고 살았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책상을 내리치고 의자를 발로 찼습니다. 다들 뭐라고 하겠어요?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세입자 취급했다고. 히스테리 증세를 보이며 날뛰더군요. 하지만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난 상태였습니다.
법무사의 검토도 받았고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도 마쳤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날뛰어도 소용없는 일이었지요. 변호사를 선임하겠어요. 이건 부당해요. 며느리는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모양이었지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으니까요. 법적으로도 완벽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집을 비워주는 건 당연한 일이었지요. 한 달 안에 짐을 싸서 나가주면 좋겠어. 제 말에 며느리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이번에는 애원하기 시작했지요. 아버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무릎까지 꿇으며 빌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예전처럼 잘할게요.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아들이 그렇게 된 뒤에도 정신 못 차리고 방탕하게 살았던 걸요. 보험금으로 성형수술하고 해외여행 다니고 그 모든 추악한 행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서야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혹시 아버님 그날 일을 말끝을 흐렸습니다. 다 알고 있단다. 민기가 사고 나던 날, 너가 모텔에서.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이러시는 거예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울어봤자 소용없어. 제 말에 며느리는 돌변했습니다. 이번에는 협박을 시작했지요. 그럼 저도 아버님의 비리를 다 폭로하겠어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게 무슨 비리가 있다고? 당당하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며느리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협박은 그저 헛된 위협이었을 뿐이었지요. 한 달 안에 짐을 싸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하겠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서야 체념한 듯 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한참을 울었지요. 이렇게 하면 민기 오빠가 좋아할까요?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민기는 너가 한 짓을 다 알고 있어. 그날 모텔에서 나오는 널 보고.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나 봅니다. 그렇게 며느리의 발악은 끝이 났습니다. 남은 건 짐을 싸서 나가는 일뿐이었지요. 며느리의 비명 소리를 듣고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옆집 할머니가 뛰어왔지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그 뒤로 맞은편 박 씨 내외도 들어왔고 아래층 최 씨도 올라왔습니다. 며느리는 그들 앞에서 울부짖었지요. 아버님이 저를 쫓아내려고 해요. 이럴 수가 있나요? 하지만 이웃들의 반응은 며느리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오히려 저를 이해하는 눈치였지요. 며느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남편 제사상에 술도 못 올리게 한다면서요? 옆집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고도 며느리라고 할 수 있어요? 할머니의 말에 다른 이웃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 며느리의 행실을 다들 지켜봐 왔던 거지요. 요즘 밤늦게 남자들이랑 술 마시고 들어오는 것도 봤어요. 아래층 최 씨의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저번에는 호텔에서 나오는 걸 봤다면서요. 동네 슈퍼주인 아주머니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둘씩 며느리의 비행이 밝혀지기 시작했지요. 그때 경비원 아저씨가 결정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제도 늦게 들어오는데 남자랑 같이 오더라고요. 그 말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의 제삿날 전날에도 남자와 어울리고 다녔다는 사실에 며느리는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지요. 그건 친구일 뿐이에요. 하지만 경비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제 그 남자분이 우리 곧 결혼하자는 말도 하던데.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남편의 제사도 치르기 전에 재혼을 계획하고 있었다니.
이웃들의 시선이 차갑게 바뀌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사상에 술도 못 올리게 하고 그랬던 거야? 새로운 남자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나 보네. 김 씨, 잘하셨어요. 진작 그러셨어야 했어요. 동네 어르신들은 오히려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서야 자신의 처지를 깨달은 듯 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이웃들은 하나둘 자리를 피했습니다. 더는 볼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돌리며 마지막으로 옆집 할머니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런 며느리 진작에 내쫓았어야 해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누구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위로하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이제라도 이런 결정하시길 잘하셨어요. 우리가 다 증인이 되어 드릴게요. 이웃들의 따뜻한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혼자 끌어안고 있던 고통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듯 했지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웃들은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남은 건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는 며느리뿐.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영정 앞에서 고개를 숙였지요. 이제 너가 편히 쉴 수 있겠구나. 그렇게 긴 하루가 저물어갔습니다. 한 달의 시간이 주어졌지요. 그날부터 며느리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마다 제 방문을 두드리며 애원했습니다. 아버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출근하기 전에도 퇴근하고 들어와서도 무릎을 꿇었지요. 때로는 술에 취해 한밤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러지 마세요. 하지만 전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새로운 세입자와도 계약금을 주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젊은 부부였는데 이사 날짜도 정해놓은 터였지요. 며느리는 갖은 수를 다 썼습니다. 친정 어머니를 보내기도 하고 이웃들을 통해 부탁하기도 했지요. 하루는 제가 다니는 절에 스님까지 모셔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선 뒤였어요. 스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더는 생각할 것도 없어요. 한 번은 며느리가 음식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더군요.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반찬들로 준비했어요. 하지만 전 그 음식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들 제사상에 정성도 안 들이던 사람이 이제 와서 이런 연극을 한다는 게 더 화가 났지요. 이제 와서 그런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전 정말 갈 곳이 없어요.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싸워보겠다고도 했지요. 아버님, 이건 불법이에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거예요. 하지만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난 상태였습니다. 계약서도 거래 내역도 모든 것이 완벽했으니까요. 결국 며느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형식적인 것이었다며, 결혼할 때 증여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변호사를 통해 여러 가지 주장을 했지요.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분명했고 매달의 거래 내역도 명확했으니까요. 판사는 임대차 계약 만료에 따른 집행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이 불공정하지도 않았고 절차상의 하자도 없었다는 게 이유였지요. 거기에 매달 임대료를 주고받은 기록까지.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며느리 측 변호사는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부당합니다. 상급 법원에서는 다른 판단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결과는 뻔한 일이었지요. 며느리도 그걸 알았는지 결국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한 달 내내 끌어안고 살던 짐을 하나둘 정리하는 모습이 왠지 모를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지요.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던 날, 며느리가 모텔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게 떠올랐으니까요. 짐을 싸는 내내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의 영정 앞에 꿇어앉아 절을 하더군요. 오빠,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며느리는 5년 동안 살았던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애원했지요. 아버님, 정말 이대로 끝내실 건가요? 전 대답 대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아들도 편히 쉴 수 있겠구나. 정의는 늦게라도 실현되는 것이구나. 이제 아들의 제사는 제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떠나고 첫 제사를 준비하던 날이었지요. 며칠 전부터 시장을 다니며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동태전을 부치기 전날에는 생선을 미리 포를 뜨고 무와 배추는 물에 담가두고 나물은 하나하나 다듬어 두었지요. 예전에 아들이 좋아하던 음식들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장조림도 만들고 소고기 산적도 준비하고 민기가 특히 좋아하던 동그랑땡도 정성스레 빚었지요. 제사 전날 친척들이 하나둘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 제사에 가도 되겠습니까? 며느리 때는 발걸음이 뜸했던 친척들이었습니다. 제사상에 정성이 없고 며느리의 태도가 불편해서 못 왔다는 말들이었지요.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식구들이 다 모여 제사를 지내게 된 거지요. 제사날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형님이 제일 먼저 도착하셨어요. 동생, 이제야 민기가 편히 쉴 수 있겠구나. 형님도 그동안 며느리 때문에 마음이 아프셨나 봅니다. 조카들도 하나둘 모여들었고 큰형님 내외분도 오셨지요. 다들 제사 음식 준비를 도와주었습니다. 삼촌 이제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조카들이 나서서 음식을 나르고 상을 차리고 정성스레 차린 제사상 앞에서 다들 감탄을 했습니다. 역시 달라요. 이게 제사상이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술이었지요. 아들이 그토록 좋아하던 술. 이제는 마음껏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내내 마음이 찡했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서운했을까. 이제야 제대로 된 제사를 받아보는구나.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야 아들이 편히 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사가 끝나고 식구들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느리 소식도 들려왔지요. 멀리 시골로 내려갔다는 소문이 있더군요. 고향으로 돌아갔다던데. 재혼은 무산됐다면서요? 식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구나. 친척들은 밤늦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랜만에 식구들이 다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지요. 아들 얘기도 하고 옛날 얘기도 하고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기가 어렸을 때 말이야. 그때 민기가 그랬었지. 추억 속의 아들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첫 월급 받아서 부모님께 옷을 사드리던 날. 군대 가기 전날 밤 아버지랑 술 한잔 하자며 조르던 모습. 결혼식 날 긴장한 채로 주례 앞에 서 있던 순간. 하나하나가 다 그립고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식구들이 돌아간 뒤 혼자 남아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편히 쉬거라. 아들의 미소 띤 얼굴이 어쩐지 더 환하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지요. 어쩐지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는 괜찮아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이제는 너가 정말 편히 쉴 수 있겠구나.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 아버지가 지켜줄게. 창밖에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마치 아들이 저를 위로하는 것만 같았지요. 그렇게 평온한 밤이 이어졌습니다. 이 일이 지역 신문에 실리고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퍼지면서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분들이었고 나중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오셨지요. 대부분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저도 곧 아들이 결혼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혼집을 사주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찾아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았지요. 평생 모은 재산으로 자식 앞길을 열어주고 싶은 마음.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크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이혼이 너무 많다면서요. 사위도 좋은 직장 다니고 성실해 보이지만 말끝을 흐리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밤잠을 설친다고 하셨지요. 아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의심이 많은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의심만 하고 있자니 며느리한테 미안하고 또 어떤 아버지는 재산 문제로 아내와 다투기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집사람은 그냥 다 주자고 하는데 전 불안해서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약서라도 쓰자니 집사람이 싫어하고.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을 진심을 담아 들려주었지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현명한 준비와 대비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지요.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줄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반드시 필요해요. 제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아마도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었나 봅니다. 어떤 분은 이미 집을 다 물려주고 후회하고 계시더군요. 며느리가 벌써 변하기 시작했어요. 사위가 이제는 딸을 함부로 대해요.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이어졌습니다. 한 어머니는 자식 결혼시키고 나서 우울증까지 왔다고 하셨지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인데 이제는 저를 아무로 여기지도 않아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저 의심 많은 시아버지로 보였을 텐데 이제는 그분들이 제 마음을 이해하신다고 하더군요. 이야기 듣고 나니 용기가 생겼어요. 저도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써야겠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저의 아픈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어 또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어 그렇게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민기의 절친한 친구들이었지요. 고등학교 때부터 죽고 못 사는 사이였던 현수, 준호, 그리고 동식이. 셋 다 얼굴이 어두웠고 마치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현수가 먼저 입을 열었지요. 아저씨, 이제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더는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서. 막걸리를 한 병 사왔다며 떨리는 손으로 잔을 따랐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말렸겠지만 그날은 괜찮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요. 술잔을 기울이며 그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불륜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던 거지요. 한참을 입을 열지 못하던 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바람 피운 남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확인한 것만 해도 5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그 중에는 아들의 직장 동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영업부의 박 과장이었지요. 민기가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던 직장 선배라고 했던 그 사람. 민기 형이 가장 신뢰하던 동료였는데. 준호가 이를 갈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거기다 회사 거래처 직원도 있었고 심지어 동네 헬스장 트레이너까지. 이야기를 들을수록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남아 있었지요. 동식이가 말했습니다. 사실 민기 형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날도 아침부터 형수님을 미행하고 있었다고 해요. 회사에 결근계를 내고 아침 일찍부터 며느리의 뒤를 밟았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모텔에 들어가는 걸 목격했고,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은 채 운전을 하다가 아들이 얼마나 괴로웠을지, 얼마나 절망스러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아저씨. 준호가 마지막 증거를 들려주었습니다. 경찰에 근무하는 친구를 통해 사고 당시의 기록을 확인했다는 거였지요. 구급대원이 기록한 아들의 마지막 말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폈어요. 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말을 끝으로 아들은 의식을 잃었고 결국 깨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친구들 모두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형을 보내게 해서. 그들의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아들 생전에 얼마나 무책임하게 살았는지, 돈을 마구 써대고 밤늦게까지 남자들과 어울리고, 그런데도 아들은 그걸 다 알면서도 참았다는 거였지요. 이혼하겠다고 했다가도 형수님이 울면서 빌면 또 받아주고. 저희가 형을 많이 혼냈어요. 그럴 때마다 형은 그래도 형은 사랑한다고 기다려주면 달라질 거라고. 그 말을 하는 친구들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이야기가 이어졌지만 저는 더는 듣기가 힘들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술에 취했다기보다는 마음이 너무 아팠기 때문이었지요. 창밖을 바라보니 하늘이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아들의 마지막 한이 저렇게 물들어 있는 것만 같았어요. 정말 이제야 모든 걸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왜 그렇게 말없이 술만 마셨는지, 왜 그렇게 슬픈 눈빛을 하고 있었는지,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모든 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술을 부은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민기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는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그 모든 짐에서 벗어나, 그 모든 아픔에서 해방되어.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지요. 문을 열어보니 사돈들이 서 계셨습니다.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머리가 하얗게 센 박가사돈은 한없이 늙어 보였고 안사돈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두 분 다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비에 젖은 바지가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제발 일어나세요. 들어오시지요. 안으로 모셨지만 두 분은 거실에서도 계속 무릎을 꿇은 채로 우리 딸의 폐악을 용서해 주세요. 이런 못난 딸을 키운 게 저희 잘못입니다. 안사돈은 연신 눈물을 훔치셨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박가사돈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지요. 사실 저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딸아이가 민기 살아 있을 때도 말끝을 흐리는 박가사돈. 그런 줄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사돈이 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어요. 말렸어야 했는데. 바로 잡았어야 했는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 줄 알면서 왜 말리지 않으셨습니까? 이혼이라도 시켰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박가사돈은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체면이 안 서서.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체면이라니.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결국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는데, 체면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이제 와서 무릎 꿇지 마십시오.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들도 공범이나 다름없습니다. 박가사돈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알면서 모른 척한 게 더 큰 죄가 아닐까요? 안사돈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하지만 전 돌아섰습니다. 돌아가시죠. 이제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박가사돈이 무언가 더 말씀하시려 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딸의 불륜을 알고도 모른 척한 부모가 어떤 면목으로 저를 찾아오신 겁니까? 두 분은 그저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민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괴로웠는지.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그날도 모텔에서 댁들의 딸을 보고 그 충격에 사고가 났다는 걸 아시나요? 박가사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나 봅니다. 그래서 그랬던 거였어요? 안사돈이 실신할 듯 쓰러지셨습니다. 하지만 전 무덤덤했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돌처럼 굳어버렸으니까요. 이제 그만 가시죠. 일어서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두 분은 비틀거리며 일어나셨어요. 마지막으로 박가사돈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발자국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편히 쉬거라. 눈물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니. 그 누구도 막지 않았다니. 아들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창밖의 빗소리가 마치 아들의 흐느낌 같았습니다. 아들의 친구 준호가 USB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이것 좀 보세요. 범인은 가까운 곳에 있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모텔 CCTV 영상이었어요. 제가 주말마다 여자친구랑 모텔을 가요. 모텔에 있는데 누가 주차하다가 바꿨다고 해서 나가보니 며느리가 한 남자와 같이 있었답니다. 오늘 일은 비밀로 해주세요. 나중에 살해할게요. 라고 하면서 제 입을 막으려 하더라고요.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그동안 블랙박스를 보니 제가 확인한 것만 3명이에요. 매주 돌아가면서 다른 남자랑 오더라고요.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민기 형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악마가 있다면 저 여자일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민기 형을 위해서라도 복수하고 싶어요. 아저씨, 이 USB 드릴게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영상을 누군가에게 보내야겠다고. 때마침 며느리에게 새로운 애인이 생겼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젊은 사업가라고 하더군요. 결혼까지 약속했다는 소문도 있었고, 저는 그 사람의 연락처를 수소문했습니다.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지요. 동네 부동산을 통해 알아낸 번호였습니다. USB를 소포에 담아 보냈습니다. 간단한 쪽지도 함께 넣었지요. 당신의 미래의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세요. 일주일쯤 지났을까?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 그 남자의 약혼이 깨졌다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에서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울었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 믿을 수 없어요. 남자가 했다는 마지막 말도 전해졌지요.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는 법이었습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되어 있지요. 동네 사람들도 이제는 다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왜 제가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준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이제 많이 후련하시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기 형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창밖을 바라보니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지요. 며느리는 그 후로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새로운 도시로 떠났다는 소문도 있고, 시골로 내려갔다는 말도 있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의 영혼이 편히 쉬길 바랄 뿐. 저녁이 되자 달이 떴습니다. 달빛이 아들의 사진을 비추었지요. 이제는 너도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겠지. CCTV 영상이 든 USB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이것도 지워버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으니까요. 이미 진실은 모두에게 밝혀졌으니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지요. 마치 아들이 저를 위로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됐어요.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했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모든 게 끝난 걸까요? 하늘의 달이 유난히 밝아 보였습니다. 이제 며느리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새로 사귄다던 남자에게 버림받은 뒤로 완전히 망가졌다더군요. 직장도 잃었다고 합니다. 아들의 보험금으로 호화롭게 살던 그 시절이 무색하게 보험금도 바닥이 났다고 하더군요. 성형수술, 해외여행, 명품백, 방탕한 생활로 다 써버린 모양입니다. 슈퍼마켓 아주머니가 전해주더군요. 며느리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걸 봤다고. 옷차림도 많이 초라해졌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그토록 화려하게 치장하고 다니더니 이제는 낡은 운동화에 해진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노숙자처럼 살고 있다는 말까지 들렸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밤을 보내는 모습도 목격됐다고. 한때는 호화로운 여행을 다니며 SNS에 자랑하던 사람이 이제는 공원 벤치가 잠자리가 되었다니. 가끔 우리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고도 합니다. 밤늦게 찾아와 대문 앞에서 흐느끼며 용서를 빈다고. 하지만 전 단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경비원 아저씨가 쫓아내라고 했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지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 모습을 무시한 채 그저 커튼을 닫아버렸을 뿐입니다. 용서는 진정으로 반성하는 자에게나 해주는 것. 며느리의 눈물이 진심이라고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찾아온 후회일 뿐. 마지막 기댈 곳을 찾아온 발버둥일 뿐이겠지요.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던 모습. 바람을 피우고 보험금을 탕진하고 그렇게 호의호식하며 살 때는 몰랐던 후회를 이제 와서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동네 사람들도 다들 그렇게 말하더군요. 자업자득이지요. 당연한 결말 아닌가요? 인생이란 게 그런 거죠. 결국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 하루는 며느리가 편지를 놓고 갔다고 합니다. 대문 밑으로 밀어넣고 간 편지였지요. 하지만 전 그 편지를 읽지 않고 그대로 불태워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할 때는 몰랐던 마음을 이제 와서 전할 필요는 없겠지요. 얼마 전에는 며느리가 길에서 쓰러졌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영양실조 때문이었다고. 병원에 실려갔다가 돈이 없어 쫓겨났다고도 하더군요. 하지만 더 이상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먼 산을 보듯 담담할 뿐. 이것이 그녀가 선택한 길의 끝이니까요. 아마도 앞으로도 이런 생활은 계속될 겁니다. 그녀의 인생이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이제 더 이상 제 관심사가 아닙니다. 아들의 영정 앞에 술 한 잔을 올리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너의 원수는 다 갚았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지요. 이제는 정말 모든 게 끝난 걸까요? 창가에 서서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 아들이 편히 쉬고 있겠지요. 이제는 더 이상 아파하지 않아도 될 테니. 그렇게 마지막 장이 닫혔습니다.